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넬로는 언제나 잠자코 그 말을 들었지만 넬로의 마음속에서는 천재성을 지닌 아이들을 매혹하듯 희미하고 달콤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 남들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넬로는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알루아가 운하여 밀밭에 홀로 앉은 넬로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달려와 넬로를 끌어안고 애초롭게 흐느꼈다. 다음 날이 자신의 영명 축일인데 해마다 함께 저녁도 먹고 넓은 헛간에서 뛰어놀며 축하하는 자리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넬로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넬로는 알루아에게 입을 맞추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루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내 작은 소나무판이 언젠가는 돈이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그분도 내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지 않으실 거야. 내가 영원히 날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훌쩍이던 알루아가 셀쭉하더니 여자의 특유의 애교를 부리며 물었다. 하지만 넬로의 시선은 알루아의 얼굴을 떠나 붉은색과 황금색이 어우러진 플랜더스의 밤하늘 높이 솟은 성모 대성당의 첨탑을 헤매고 있었다. 그 얼굴에 띈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고 슬퍼 보여서 알루아는 경외심마저 들었다. 그래도 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안 그러면 죽고 말 거야, 알루아. 넬로가 낮은 소리로 대꾸했다.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응석바지 알루아가 넬로를 밀치며 말했다. 넬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고는 높이 자란 누름 밀밭을 헤치며 걸어갔다. 언젠가 이 정든 옛 땅에 돌아왔을 때 알루아의 가족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모습을, 자신을 보러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자네 넬로 보았나? 세상이 알아주는 위대한 화가가 되니 왕이 따로 없구먼. 가난뱅이에다가 파트라슈가 아니면 끼니도 잊지 못하던 그 불쌍하고 어린 넬로가 말이야. 할아버지께는 모피로 자줏빛 옷을 지어드리고 성 자크 예배당의 성 가족 그림에 나오는 노인처럼 초상화를 그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다. 파트라슈에게는 금으로 된 목줄을 걸어주고 오른쪽 옆자리에 앉힌 다음 사람들에게 한때 이 개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상도 했다. 그리고 성모 대성당 첨탑이 보이는 언덕 위에 거대한 하얀 대리석 궁전을 짓고 화려한 정원도 꾸며서 자신 대신 가난하고 친구도 없지만 위대한 꿈을 지닌 아이들을 불러 살게 하고는 그들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루벤스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불가능하지만 아름답고 순수하며 이기심이라곤 전혀 없는 거장에 대한 경배로 가득한 이 꿈들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생생하게 다가와 넬로는 행복했다. 알루아의 슬픈 영명 축일에조차도 행복했다. 그날 넬로와 파트라슈가 단둘이 작고 컴컴한 오두막으로 돌아가 흙방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방앗간에서는 온 마을 아이들이 노래하고 웃으며 크고 둥근 디종 케이크와 브라반트의 아몬드 생강빵을 먹었고 별이 뜰 때까지 넓은 헛간에서 플루트와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다. 넬로가 파트라슈의 목에 팔을 두른 채 오두막 문간에 앉아 말했다. 방앗간의 흥겨운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신경 쓰지 마, 파트라슈. 괜찮아. 모든 게 차차 달라질 거야. 넬로는 미래를 믿었다. 하지만 경험도 많고 세상 이치도 더 잘하는 파트라슈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지금의 상실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막연한 미래의 꿈으로 보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제씨 옆을 지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곤 했다. 오늘이 알루아의 영명 주길이 아니냐? 그날 밤 오두막 구석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물었다. 넬로가 맞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넬로는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 일일랑 정확히 몰랐으면 했다. 그런데 왜 안 갔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니, 넬로. 할아버지가 캐물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가요? 넬로가 침대 쪽으로 잘생긴 얼굴을 돌리며 웅얼거렸다. 전처럼 눌레트 부인이 와서 있으면 되는데 그러는구나. 이유가 뭐니, 넬로? 설마 알루아에게 언짢은 소리라도 한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가 계속 물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할아버지. 넬로가 얼른 대답하며 붉어진 얼굴을 숙였다. 사실은 코제나리가 이번에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잠시 저한테 마음이 상하셔서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제가 알기론 없어요. 나무판에 알루아의 초상화를 그린 게 다거든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넬로의 순진한 대답이 진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외가지로 엮은 오두막 한 구석에서 건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이긴 해도 할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다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손길로 넬로의 금발머리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얘야, 넌 가진 게 없단다. 너무 가난해.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구나. 할아버지가 더 늙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전 부자예요. 넬로가 조용히 말했다. 넬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왕보다도 더 막강한 불멸의 힘을 지닌 부자라고 생각했다. 고요한 가을밤 넬로는 오두막 문간에 서서 별무리와 키 큰 포플러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전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방앗간은 여닫이 창마다 불이 환했고 간간히 플루트 소리가 들려왔다. 넬로도 아직 어린 까닭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도 넬로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온 세상이 고요하고 어두워질 때까지 넬로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 파트라슈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나란히 누워 길고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넬로에게는 파트라슈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오두막에는 넬로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헛간이 있었다. 황량하지만 북쪽의 난창으로 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넬로는 거친 판재로 서투르나마 이젤을 만들었고 머릿속 든 수많은 공상 중 하나를 종이라는 광활한 잿빛 바다 위에 펼쳐 놓았다. 누구한테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물감을 살 돈도 없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조잡한 미술 도구도 끼니를 숱하게 걸으며 겨우 마련한 처지였다. 그나마도 검정색이나 흰색으로밖에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었다. 넬로가 이곳에서 석필로 그린 훌륭한 그림은 쓰러진 나무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무꾼인 미셸 할아버지가 저녁에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이다. 선이나 원근법, 해부학, 명암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넬로는 약하고 지친 사람들과 슬픔을 조용히 감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서글픈 마음을 투영했다. 그렇게 죽은 나무 위에 앉아 홀로 명상에 잠긴 그 외로운 노인의 모습은 저물어가는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한 편의 시가 되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투박하고 흠도 많은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림은 사실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웠고 예술적이고 애잔하기 그지없었으며 아름답기도 했다. 파트라슈는 하루 일이 끝나면 가만히 엎드려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넬로가 해마다 안트베르펜에서 주최하는 상금 200프랑이 걸린 미술대회에 이 훌륭한 그림을 출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헛되고 무모할지 몰라도 넬로로서는 더없이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 대회에는 학자건 농부건 18살 미만의 재능 있는 젊은이면 누구나 석필이나 연필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출품할 수 있었다. 루벤스의 도시 안트베르펜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화가 3명이 심사위원이 되어 최고의 작품을 뽑았다. 봄, 여름, 가을 내내 넬로는 이 그림에 매달렸다.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자립할 돈도 생기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맹목적이고 열정을 다해 동경했던 예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될 터이다. 넬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테고 알루아는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파트라슈에게만 모든 걸 털어놓으며 속삭였다. 루벤스님이 아신다면 나한테 상을 주실지도 몰라. 파트라슈도 그렇게 생각했다. 루벤스가 걔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걔를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지는 못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파트라슈가 아는 한 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은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했고 24일에 발표가 날 예정이었기에 대회 우승자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게 될 터였다.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황혼역, 넬로는 두근대는 가슴과 성급한 기대와 기절할 듯한 두려움을 안고 작은 초록색 우유 수레에 그 훌륭한 그림을 실은 다음 파트라슈의 도움을 받아 도시로 가져가서 규정대로 한 공회당 문 앞에 내려놓았다. 어쩌면 내 그림은 전혀 가치가 없을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넬로는 생각했다. 막상 그림을 두고 오자니 부끄러운 마음이 마구 들면서 의기소침해졌다. 글자만 겨우 깨친 맨발의 어린 소년이 훌륭한 화가들, 진짜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봐주기를 바란다는 게 너무 무모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성모 대성당 앞을 지나가며 넬로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안개와 어둠 속에서 루벤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나타나 어렴풋이 그 위용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안 돼. 용기 내. 지금까지 내가 안트베르펜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나약한 마음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단다. 넬로는 차가운 밤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넬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머지는 버드나무와 포플러 나무들에 둘러싸인 작은 회색 성당을 다니며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 속에서 배운 대로 신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겨울은 일찍부터 추위가 아주 매서웠다. 그날 밤 넬로와 파트라슈가 오두막에 도착한 후 내리기 시작한 눈이 몇 날 며칠 이어지더니 들판의 밭둑과 길의 경계를 모조리 지워버렸다. 조그만 시냇물도 모두 얼어붙었고 맹렬한 추위가 지상을 강타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시각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유를 받는 뒤 어둠을 뚫고 고요한 도시까지 배달하는 일은 실로 고된 일이 되었다. 파트라슈는 특히 더 힘들었다. 세월이 흘러 넬로는 더 힘이 세졌지만 파트라슈는 나이가 들어 관절이 뻣뻣하고 뼈도 걸핏하면 아프고 했던 것이다. 그래도 파트라슈는 자기 몫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넬로는 파트라슈가 힘들지 않게 수레를 직접 끌려고 했지만 파트라슈는 한사코 마다했다. 바퀴 자국이 얼어붙은 땅을 지날 때 넬로가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정도만 허락했다.
파트라슈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서리와 울퉁불퉁한 길, 다리 통증으로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파트라슈는 그저 심호흡만 하고는 굵은 목을 숙인 채 꿋꿋한 인내심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파트라슈, 집에서 쉬고 있어. 이제 내가 해도 돼. 나 혼자서도 수레를 잘 끌 수 있어. 넬로는 아침이면 몇 번이나 파트라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넬로의 마음을 잘 아는 파트라슈는 돌격 신호가 들릴 때 꾀를 부리지 않는 노병처럼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날마다 일어나 기만하면 수레 손잡이를 사이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고 숱한 세월 동안 둥그런 네 발이 자국을 남겨 온 눈 덮인 들판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죽을 때까지 쉬어선 안 돼. 파트라슈는 생각했다. 때로는 쉴 날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눈도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 한순간도 묵무적 거린 적이 없었지만 성당의 종이 5번 울리며 새벽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릴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불쌍한 파트라슈, 우리도 곧 편하게 잠들게 될 거다. 변변치 못한 빵 한 조각이라도 늘 나눠주던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파트라슈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노인과 늙은 개는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아팠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넬로는 누가 돌봐줄까? 어느 날 오후 넬로와 파트라슈는 눈에 덮여 대리석처럼 딱딱하고 미끄럽게 변한 플랜더스 평원을 지나 안트베르펜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작고 예쁜 목각 인형을 주었다. 탬버린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한 15cm 정도 되는 인형은 주황색과 금색이 어우러졌고 운명의 여신이 사람을 버렸을 때 망가지는 것과는 달리 떨어지면서 부서지거나 상처난 곳이 없었다. 예쁜 인형이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던 넬로는 알루아에게 주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앗간에 갔을 때 밤이 제법 깊은 시각이었다. 넬로는 알루아의 방에서 난 작은 창문을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니까 자신이 발견한 소중한 물건을 알루아에게 주어도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다. 알루아 방의 여닫이 창 밑은 지붕에 경사진 창고가 있었다. 넬로는 그 지붕을 기어 올라가 격자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창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알루아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더니 살짝 놀란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넬로가 알루아의 손에 인형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눈길에서 발견한 인형이야, 알루아. 내게 줄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거야. 넬로는 알루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창고 지붕을 미끄러져 내려와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그날 밤 방앗간에 불이 나고 말았다. 방앗간과 살림집은 괜찮았지만 바깥 헛간과 많은 밀이 타버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뛰쳐나왔고 안트베르펜에서 소방차가 눈길을 헤치며 달려왔다. 방앗간 주인은 보험에 든 덕에 손해볼 게 없었지만 불같이 화를 내며 화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짓이라고 단정지었다. 잠에서 깬 넬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끄는 것을 도우러 달려갔다. 그러자 코제씨가 넬로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며 거칠게 말했다. 어두워진 뒤 내가 이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었지? 화재에 대해 너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넬로는 어안이 벙벙하여 멍한 얼굴로 아무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었다. 농담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말을 할까 싶었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코제씨는 많은 이웃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넬로에 대해 악담을 퍼부었다. 때문에 넬로에게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는 해도 어두워진 뒤 방앗간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넬로를 보았다느니 알루아의 교제를 반대해서 넬로가 코제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지주의 말을 굽신거리며 따랐고 언젠가 알루아가 물려받을 유산이 그들의 아들을 위해 온전하기를 바랐으며 넬로에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차가운 말을 내뱉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넬로에게 대놓고 뭐라 하는 이는 없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방앗간 주인의 편견에 비위를 맞추어 주었고 넬로와 파트라슈가 매일 아침 안트베르펜으로 싣고 갈 우유를 받는 농가와 농장에서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와 유쾌한 인사말을 건네는 대신 눈을 내리깔거나 간단한 말만 건넸다. 사실 방앗간 주인의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나 진심으로 넬로가 한 짓이라고 믿고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다들 너무 가난했고 무지했으며 마을에서 유일한 부자가 넬로에 대해 나쁘게 말했던 게 화근이었다. 외톨이에다가 순진하기만 한 넬로는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를 막을 힘이 없었다. 넬로에게 너무 잔인하게 구네요. 그 아이는 순수하고 성실해서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고 해도 그런 나쁜 짓은 꿈도 못 꿀 아이라고요.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용기 내어 말했다. 하지만 고집불통인 코제시는 속으로는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끈질기게 고수하는 사람이었다. 한편 넬로는 불평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태도라는 생각에 당당한 인내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참아냈다. 다만 늙은 파트라슈와 단둘이 있을 때에만 속내를 살짝 내보였다. 또 이런 생각도 했다. 내 그림이 상을 받는다면 그땐 아마 사람들도 나한테 미안해할 거야. 하지만 아직 16살이 안 된 짧은 생애 동안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에게 그 작은 세계 전체가 등을 돌리고 무너지는 일은 혹독한 시련이었다. 눈에 갇히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추운 겨울은 특히 힘들었다. 난로 옆이나 이웃들의 다정한 인사 속에서만 빛과 온비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자 넬로와 파트라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가깝게 지냈다. 이제는 아무도 둘을 상대하지 않았고 넬로와 파트라슈만이 작은 오두막에서 거동도 못하고 몸져 누운 할아버지를 돌보아야만 했다. 장작불은 자주 사그라졌고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다. 어느 날 안트베르펜에서 새로운 상인이 노새를 끌고 와 여러 농가의 우유를 거두어 갔고 단지 서너 집만이 그가 내건 판매 조건을 거절하고 작은 초록색 수레와의 신의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파트라슈가 끄는 짐은 아주 가벼워졌고 슬프지만 넬로의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고 말았다. 파트라슈는 평소처럼 낯익은 대문 앞에 멈춰서도 문이 열리지 않자 간절한 눈길로 묵묵히 대문을 올려다보았다. 이웃들 역시 문도 마음도 닫은 채 파트라슈가 빈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니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도 코제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위가 매서웠다. 눈이 2m 가까이 쌓였고 어디에나 얼음이 꽁꽁 얼어 소나 사람이 지나다녀도 될 정도였다. 이맘때가 되면 이 작은 마을에는 늘 즐거움과 활기가 넘쳤다. 제일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우유와 술이 그리고 케이크가 있었고 농담을 주고받고 춤을 추었으며 설탕을 입힌 성자와 금박을 입힌 그리스도 상이 있었다. 말방울이 어디서나 흥겹게 딸랑거렸고 집안에서는 소닷 가득 수프가 화덕 위에서 김을 내며 보글보글 끓었다. 눈길 위에는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아가씨들이 깔깔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미사를 보러 오갔다. 오직 이 작은 오두막만이 어둡고 추울 뿐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 죽음이 오두막을 찾아와 가난과 고통밖에 모르고 살았던 할아버지를 영원히 데려가 버렸다.
이제 세상 천지에 넬로와 파트라슈 둘만 남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반쯤 죽은 사람처럼 여린 몸짓 말고는 거동도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말도 살살 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슬픔은 너무도 컸다. 자다가 숨을 거둔 탓에 희부만 새벽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넬로와 파트라슈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적막감이 주위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몸을 못 쓰는 힘없고 가련한 노인이 되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지는 오래전이지만 할아버지는 넬로와 파트라슈를 무척 사랑했으며 집에 돌아오면 늘 웃는 얼굴로 둘을 맞아주었다. 흰눈이 내리는 겨울날 넬로와 파트라슈는 작은 회색 성당 옆에 이름 없는 무덤까지 할아버지의 간을 따라가며 하염없이 슬퍼했고 그 무엇도 둘을 위로해 줄 수 없었다. 친구 하나 없이 남겨진 어린 소년과 늙은 개만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제는 저희도 마음이 풀려도 그 불쌍한 아이가 못 오게 하지 않겠지. 방앗간집 안주인은 난로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흘기 쳐다보며 생각했다. 코제씨도 아내의 생각을 잘 알았지만 마음을 다잡고는 작고 초라한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도 끝끝내 빗장을 풀지 않았다. 코제씨가 중얼거렸다. 저 녀석은 거지야. 알루아 옆에 얼쩡거리게 해선 안 돼. 아내는 입밖으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장례가 끝나고 넬로와 파트라슈가 떠나고 나자 국화로 만든 화환을 알루아의 손에 들려주며 아무런 표시도 없이 흰눈만 쌓인 우물한 흙무덤에 고이 놓고 오라고 시켰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초라하고 우울하고 의심연스러운 오두막조차 둘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집세가 한 달 밀려 있었지만 장례 비용으로 모두 써버린 탓에 남은 돈이 없었다. 집주인은 일요일 밤마다 코제씨 집에 가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구두장이었다. 넬로는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 인정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자비하고 인색한 데다 돈을 밝혔다. 집세를 못 냈으니 오두막에 있는 솥, 냄비, 나무 막대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오두막을 비우라고 다그쳤다. 오두막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넬로와 파트라슈에게는 애정이 담뿍 담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보낸 나날은 무척 행복했다. 포도넝쿨이 우거지고 콩이 꽃을 피우는 여름이면 환한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 가운데서 오두막은 눈이 부실 만큼 근사했다. 일과 가난으로 생활은 힘들어도 넬로와 파트라슈의 마음은 부족함 없이 즐거웠고 늘 미소로 맞아주는 할아버지를 향해 함께 달려가곤 했다. 캄캄한 밤, 불기 없는 난로 옆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는 몸을 붙인 채 슬픔과 온기를 나누었다. 몸은 추위의 감각을 잃었고 마음도 몸속에서 얼어붙은 듯 했다. 싸늘하고 흰 땅 위로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밝아왔다. 넬로가 부르르 떨며 하나뿐인 친구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파트라슈 이마 위로 뚝뚝 떨어졌다. 넬로가 따지게 말했다. 가자, 파트라슈.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자. 파트라슈는 넬로의 뜻에 따랐고 둘은 정든 보금자리와 초라하고 소박하지만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남긴 채 슬픈 모습으로 나란히 집을 나섰다. 초록색 수레 옆을 지날 때 파트라슈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세를 갚기 위해 그것도 남겨두고 가야 했던 것이다. 노쇠로 된 마구도 버려진 채 눈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파트라슈는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마구 옆에 누워 죽고 싶었지만 넬로가 살아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날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리라 마음먹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안트베르펜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걸어갔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이른 시간이라 덤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지만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몇몇 눈에 띄었다. 하지만 넬로와 파트라슈가 지나가는 모습을 눈여겨보는 이는 없었다. 넬로가 어느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안을 기웃거렸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정을 많이 베풀었던 집이었다. 파트라슈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넬로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자가 황급히 문을 닫으며 올 겨울에는 밀과 호밀값이 비싸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힘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다. 느릿느릿 힘겹게 걸은 끝에 넬로와 파트라슈는 종이 10번 울릴 때에야 안트베르펜에 도착했다. 뭐라도 있었으면 팔아서 파트라슈에게 빵을 사줄 수 있었을 텐데 넬로는 생각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가지와 마막신 한 컬레가 다였다. 파트라슈가 그 마음을 알았는지 어떤 고통이나 가난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듯 넬로의 손에 코를 갖다 댔다. 미술 대회 우승자는 정오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넬로는 소중한 그림을 두고 왔던 공회당으로 향했다. 건물 계단과 현관홀이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넬로와 비슷한 또래도 있었고 더 큰 아이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부모나 친척, 친구와 함께였다. 그들 사이를 걸어가는 넬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어지러웠다. 넬로는 파트라슈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안트베르펜에 있는 큰 노쇠 종들이 일제히 울리며 정오를 알렸다. 안쪽 홀의 문이 열리자 가슴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우승 작품은 나무 단상 위에 걸릴 예정이었다. 부연게 눈앞을 가리는가 싶더니 넬로는 머리가 빙글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다. 시야가 선명해지자 높이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었다. 느릿하면서도 낭낭한 목소리가 안트베르펜 출신 부두관리인의 아들인 스테판 키슬링어에게 우승이 돌아갔음을 알리고 있었다. 넬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돌바닥에 쓰러진 상태였고 옆에선 파트라슈가 온갖 방법으로 넬로를 깨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멀리서 안트베르펜의 젊은이들이 우승을 차지한 친구를 둘러싼 채 소리를 질렀고 부둣가에 있는 집까지 따라가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넬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파트라슈를 끌어안고는 속삭였다. 이제 모두 끝났어, 파트라슈. 모든 게 다. 굶주림으로 약해진 넬로는 있는 힘을 다해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마을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파트라슈도 허기와 슬픔에 지쳐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늙은 다리로 흐느적거리며 옆에서 걸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매서운 눈보라가 몰려왔다. 들판에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혹독했다. 익숙한 길을 가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바람에 마을에 이르자 벌써 내실을 알리는 종이 들렸다. 갑자기 파트라슈가 걸음을 멈추었다. 눈 속에서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낑낑거리며 긁어대더니
이빨로 작은 갈색 가죽 지갑을 끄집어냈다. 어둠 속에서 파트라슈가 넬로를 향해 그것을 들어 올렸다. 마침 옆에는 작은 그리스도 순환상이 서 있었고 십자가 밑에서 등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넬로는 무심히 불빛 쪽으로 지갑을 돌렸다. 겉에는 코제나리의 이름이 써져 있었고 안에는 2000프랑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져 있던 넬로는 살짝 정신이 들었다. 넬로는 셔츠 속에 지갑을 찔러 넣은 다음 파트라슈를 쓰다듬고는 다시 길을 갔다. 파트라슈가 간절한 표정으로 넬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넬로는 곧장 방앗간을 찾아가 나무 문을 두드렸다. 안주인이 흐느끼며 문을 열었고 알루아의 엄마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불쌍한 넬로 아니냐? 안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바깥 양반의 눈에 띄기 전에 가거라. 오늘 밤 우리 집에 속상한 일이 있단다. 나리가 말을 타고 오던 길에 지갑을 떨어뜨려서 찾으러 나가셨단다. 하지만 이 눈 속에 무슨 수로 찾겠니?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한테 한 짓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지. 넬로가 안주인에게 돈지갑을 건네고는 파트라슈를 집 안으로 불렀다. 파트라슈가 오늘 저녁에 그 돈을 찾았어요. 넬로가 황급히 말했다. 코제 나리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나리께서도 이렇게 늙은 개에게 잠자리와 먹이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파트라슈가 절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디 파트라슈를 잘 부탁드립니다. 넬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안 주인이나 파트라슈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넬로가 몸을 구부려 파트라슈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서둘러 문을 닫고 깊어가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안주인과 알루아는 기쁨과 두려움으로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파트라슈가 괴로워하며 빗장이 걸린 참나무 판자에 새를 두른 문에다 헛되이 분풀이를 해댔다. 두 사람은 빗장을 풀어 파트라슈를 내보낼 엄두를 못해고 파트라슈를 달래기 위해 애를 썼다. 달콤한 케이크와 신선한 고기를 주기도 하고 제일 좋은 것들로 관심을 끌려고도 하고 따뜻한 난로 옆에 있게 하려고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파트라슈는 편안하게 있거나 문 옆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코제씨가 맞은편 입구에서 몹시 지치고 상심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돌아온 시각은 저녁 6시였다. 완전히 잃어버렸어. 코제씨의 뺨은 창백했고 가라앉은 목소리는 떨렸다. 등불을 들고 곳곳을 흩었는데도 없어. 알루아에게 남겨줄 목까지 전부 다 잃어버렸어. 알루아의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건네며 자처지종을 설명했다. 완고한 코제씨가 몸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더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을 묻었다. 이윽고 코제씨가 중얼거렸다. 그동안 얼마나 보질게 굴었는데 난 그 애한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알루아가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살며시 다가가 곱슬한 금발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넬로가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늘 그랬듯 내일 다시 올지 몰라요. 코제씨가 딸을 꼭 끌어안았다. 거칠고 그을린 얼굴은 무척 창백했고 입술은 떨고 있었다. 그래.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야지. 아니, 언제라도 좋아. 신이시여, 제가 그 아이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심세를 갖겠습니다. 알루아는 고맙고 기쁜 마음에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무릎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여전히 문만 바라보고 있는 파트라슈에게 달려갔다. 그럼 오늘 밤에 파트라슈한테도 잘해줘도 돼요? 알루아가 아이같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코제씨가 진지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최고로 대접해 주려무나. 완고하기만 했던 코제씨의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방앗간 집에는 참나무 장작과 땔감, 크림과 꿀,
고기와 빵이 그득했으며 들보에는 상록수 환이 걸렸다. 그리스도 순환상과 뻐꾸기 시계가 크리스마스 장식들 속에서 돋보였으며 알로아를 위해 만든 작은 종이 등불이며 갖가지 장난감과 화려한 그림 종이로 싼 사탕도 있었다. 집안 어디에나 빛과 온기가 풍족함이 감돌았다. 알로아는 파트라슈가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따뜻한 곳에 누우려고도 흥겨운 분위기에 동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배가 몹시 고프고 추웠지만 넬로 없이는 안락함도 음식도 누리지 않으려 했다. 아무리 얼러도 소용이 없었다. 문에 찰색 기댄 채 달아날 기회만 노릴 뿐이었다. 코제씨가 말했다. 그 아이가 그리운가 보다. 착하다 착해. 날이 밝으면 내가 곧장 그의 집에 가보마. 넬로가 오두막을 떠났다는 사실은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넬로가 굶주림과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도 파트라슈 뿐이었다. 방앗간 부엌은 무척 따뜻했다. 큼직한 장작들이 난로에서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저녁으로 통통한 거위구이와 와인을 먹기 위해 이웃들이 방앗간을 찾았다. 알로아는 내일이면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금발을 찰랑거리며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노래를 불렀다. 코제씨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끼며 촉촉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딸이 좋아하는 친구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로아의 엄마는 차분히 앉아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레를 돌렸고 뻐꾸기 시계는 유쾌한 소리로 시간을 알렸다. 그 속에서 파트라슈는 귀한 손님으로 머무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가운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넬로가 없는 곳에서 그 어떤 안락함이나 풍요로움도 파트라슈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왁작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최고조에 이르러 알로아가 멋진 선물들을 받고 있을 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파트라슈는 새로운 손님이 빗장을 걸지 않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지치고 약한 다리로 어둡고 혹독한 밤을 뚫고 있는 힘껏 눈길을 달렸다. 파트라슈의 머릿속에는 넬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사람이라면 맛있는 음식과 기분 좋은 온기, 아늑한 잠자리의 유혹에 잠시 쉬었을지도 모르지만 파트라슈의 우정은 달랐다. 파트라슈는 지난날 한 노인과 어린아이가 길가 도랑에서 다 죽어가던 자신을 찾아낸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눈은 밤새 계속 내렸다. 잠시 후면 10시였다. 넬로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지고 없었다. 파트라슈가 넬로의 냄새를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간신히 찾았는가 하면 금방 놓치고 놓쳤다가는 다시 찾고 또 놓치고 찾고 하기를 수도 없이 했다. 몹시도 굳은 밤이었다. 길가 십자가 밑에 켜둔 등불은 바람에 꺼졌고 거리는 빙판으로 변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사람 사는 흔적을 모조리 덮었고 밖에는 살아있는 것들이라고는 없었다. 소들은 전부 우리에 들어가 있었고 오두막과 농가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파트라슈뿐이었다. 늙고 허기지고 온몸이 아팠지만 파트라슈는 크나큰 사랑의 힘과 끈기로 버티며 넬로를 찾았다. 눈이 새록새록 내려 잘 보이진 않았지만 넬로의 발자국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익숙한 길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파트라슈가 마을 입구를 지나 구불구불하고 좁고 음침한 거리로 흔적을 따라 접어든 때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도시는 깜깜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덧문 틈새로 불그레한 빛이 새어나오는 거나 술 취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노래하며 집으로 가는 모습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다. 거리는 얼음으로 뒤덮여 온통 허옇고 높은 담과 지붕은 거무스름한 빛을 띠며 대비를 이루었다.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삐걱거리는 간판을 때리고 녹달한 가로등을 흔들며 내는 요란한 소음 말고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밟고 지나간 데다가 많은 길이 서로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하다 보니 파트라슈가 흔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고 뾰족한 얼음에 발이 찢기고 허기가 쥐처럼 몸을 갉아먹어도 파트라슈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편없이 여인 몸으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하는 친구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 한가운데 있는 성모 대성당 계단에 이르렀다. 넬로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걸 찾아간 거구나. 파트라슈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파트라슈에게 예술에 대한 넬로의 열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신성하기까지 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슬픔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다. 성당 문은 자정 미사가 끝난 후 열린 채였다. 관리인들이 집에 가서 잔치를 즐기거나 자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아니면 열쇠를 제대로 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졸린 탓에 여러 문 중 하나를 부주의하게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파트라슈가 찾던 발자국은 성당 안으로 이어졌고 검은 돌 바닥에 하얀 눈 자국을 남겼다. 파트라슈는 눈이 떨어져 하얀 실처럼 얼어붙은 흔적을 따라 둥근 천장으로 덮인 거대하고도 지극히 고요한 공간을 지났고 성단소로 곧장 나아갔다. 그리고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넬로를 발견했다. 파트라슈가 살며시 다가가 넬로의 얼굴을 건드렸다. 내가 의리 없이 널 버릴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개라서? 파트라슈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넬로가 낮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더니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다. 여기 누워서 함께 죽자.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필요 없어. 우리는 외톨이야. 넬로가 울먹거렸다. 파트라슈는 더 다가가 넬로의 가슴에 머리를 묻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슬픔 어린 파트라슈의 갈색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어렸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파트라슈는 행복했기 때문이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함께 누웠다. 북쪽 바다에서 플랜더스의 둑을 넘어 불어오는 돌풍은 파도치는 얼음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을 모조리 얼려버렸다. 둥근 천장으로 덮인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는 눈 덮인 들판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박쥐가 날아다니거나 쭉 늘어선 조각상 위로 희미한 불빛이 비치기도 했다. 루벤스의 그림 안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는 꼼짝 않고 누워 추위에 마비된 채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둘은 여름날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던 때를 물가에 핀 키 큰 갈대 속에 숨듯 앉아 햇살 속에서 바다로 나가는 배를 지켜보던 즐거웠던 날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눈부시게 하얀 빛이 어둠을 뚫고 넓은 복도를 지나 흘러 들어왔다. 꽉 찬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눈은 이미 그쳤고 눈에 반사된 달빛은 새벽빛만큼이나 선명했다. 달빛은 둥근 천장을 통과해 루벤스의 두 그림을 환하게 비추었다. 넬로가 성당에 들어왔을 때 그림을 덮고 있던 가리개천을 걷어버렸던 것이다.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가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넬로가 일어서더니 그림을 향해 두 팔을 뻗었다. 창백한 얼굴에서 기쁨에 찬 눈물이 반짝거렸다. 드디어 그림을 봤어. 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넬로가 크게 외쳤다. 팔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긴 했지만 눈은 여전히 숭배하던 걸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나마 빛은 넬로가 그토록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신성한 그림들을 비춰주었다. 신의 권좌에서 흘러나온
선명하고 감미로우면서 강렬한 빛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짙은 어둠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넬로가 파트라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거기 가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분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거야. 다음날 안트베르펜의 사람들은 성당의 성단소 옆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다. 둘 다 숨진 채였다. 밤의 냉기가 어린 생명과 늙은 개의 생명을 같이 얼려버렸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자 성당을 찾은 신부들은 돌바닥 위에 함께 누운 소년과 개를 보았다. 고개를 드니 루벤스의 위대한 그림을 덮고 있던 천이 걷혀 있었고,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가시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얼마 후 엄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찾아와 여자처럼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잔인하게 굴었어요. 이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어요. 아들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또 얼마가 지나자 씀씀이도 마음도 너그러운 이름난 화가가 찾아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제 상과 상금을 받았어야 했던 아이를 찾습니다. 보기 드문 천재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년입니다. 황혼역에 쓰러진 나무 위에 앉은 나무꾼을 그린 게 다짐한 훌륭한 미래가 엿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면 제가 데려가 그림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곱슬머리의 금발 소녀가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목 놓아 울었다. 오 넬로 돌아와. 우린 널 맞을 준비가 되었단 말이야. 아기 예수의 손엔 선물이 가득하고 피리 부는 할아버지는 우릴 위해 연주할 거야. 어머니는 난로가에서 같이 밤을 구워 먹자고 말씀하셔. 크리스마스 기간 내내, 그래 공연 축일까지 말이야. 파트라슈도 아주 행복해 할 거야. 넬로 제발 정신을 차려. 하지만 미소를 머금은 채 위대한 루벤스의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는 창백한 얼굴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무 늦었어요. 한기를 뚫고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햇빛은 설원 위에서 빛났으며 사람들은 즐거움에 겨워 거리를 오갔다. 하지만 넬로와 파트라슈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다. 넬로와 파트라슈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트베르펜이 모두 주었기 때문이다.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죽음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자비로운 일이었다. 죽음은 충직한 애정을 지닌 한 생명과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른 생명을, 애정에 대한 보상도 없고 믿음도 실현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데려갔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살아있을 때도 함께였지만 죽어서도 함께였다. 둘이 발견되었을 때 넬로의 팔이 파트라슈를 꽉 끌어안고 있어서 억지로 힘을 쓰지 않으면 떼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크나큰 은총이 내리길 빌었다. 그리고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둘을 나란히 눕혔다. 영원히 함께 쉴 수 있도록.